안녕하세요. 김현우 의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이론 진행해 볼 건데요. 이론 파트에서는 이제 페이지 489페이지 자산과 부채 평가입니다. 우리 지금 이 48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손익의 귀속 시기와 그다음에 자산 부채 평가 부분인데 손익의 귀속 시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가 있고요.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평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과 이제 부채 평가,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손익의 귀속 시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포함되는 이제 손익을 언제 손익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제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법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하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이 거의 일치가 돼요. 거의 일치가 되고 대부분의 항목들을 일치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세무조정 사항들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불필요한 어떤 행정력 불필요한 그런 일들 업무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이제 특이사항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의 이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제조하고 생산하고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부대 비용을 더해서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가 매입과 저가 매입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고가로 매입을 하든 즉 시가대로 매입을 하지 않고 고가 비싸게 사든 그다음에 저가로 사든 둘 다 어떤 이슈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특수관계자인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고가 매입부터 볼게요. 비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겁니다. 이거는 싸게 산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싸게 산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손해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 우리가 나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이거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굳이 손해를 보면서 왜 살까? 이겁니다. 왜 손해를 보지?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왜 비싸게 주면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면요. 일단은 원칙은 시가로 우리가 취득가액, 자, 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했어도 시가로 우리가 취득가액을 결정하고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사회이출 처분. 그렇고요.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가액이라고 해서 시가의 130%까지는 우리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고가 매입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만약에 특수관계자다.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죠. 현금을 주고 예를 들어 150원에 자산 150원을 이제 구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경우에는 장부상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도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 자산의 시가는 1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자산의 시가는 우리 1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현금을 150만 원을 지급을 했죠. 그럼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요. 자, 자산을 줄이겠죠. 자산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사회 유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자산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우리 사회 유출은 자본에 해당이 되죠. 자본. 그래서 자산을 줄이게 되면 자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자본이 줄어들었어요. 자본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세무조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세무조정이 한 줄로 나오는 거. 자, IS 계정과 IS 계정.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죠. 근데 반면에 BS 계정과 자, BS 계정이 나온다. 그 경우가 있고 BS 계정과 IS 계정으로 오류 수정 붕괴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두 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S 계정과 IS 계정의 경우에는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회유출 처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자본이죠. 자본. 자본. 이건 자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산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송금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제 두 줄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50만 원. 50 사회 유출. 송금이 아니고 사회 유출이다. 그 다음에 송금이면서 자산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송금산입 50 마이너스 유보, 송금불산입 50 사회 유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산의 취득 원가는 100만 원만 시가만 인정을 하게 되고요. 비싸게 주고 산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 유출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우리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가액 100만 원으로 잡고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사회 유출 처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는 입장에 해당이 되고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손해보는 것을 회사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당하게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송금불산이 사회유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내가 자산을 50만 원이나 더 많이 주고 구입을 한 거죠.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우리가 1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시가의 130%. 사실 이건 기부금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기부금은요,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즉 100%가 있고 130%. 여기까지는 이제 기부금으로 안 보고 이걸 초과하게 되면 의제 기부금이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130만 원까지인 자산, 그걸 초과하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금으로 본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보고 얘를 송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돼서 나중에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부러 비싸게 사준 거는 결국에 20원은 우리가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거죠. 자, 돈을 받는 사람, 고가로 우리가 사줬잖아요. 고가로 샀어요. 우리가 고가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가를 받는 거죠. 비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큼 우리는 기부를 한 거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20만 원을 더 준 거죠. 네, 그랬을 때 이거를 기부한 것으로 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시가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그럼 정상가액이라고 시가에서 130%까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의제기부금. 그래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와 그다음 정상가액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저가 매입은 이제 싸게 구매하는 경우인데 싸게 구매한 경우는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입가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한번 입금 쪽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 매입하는 경우. 자, 그래서 특수관계인 개인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원래는 유가증권을 시가가 100만 원인데 시가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법인이 이제 구매를 한 거죠. 얼마에 구매했어요? 시가보다 싸게 70만 원만큼 지급을 했다. 싸게 산 겁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이면서 특수관계인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시가 매입가액의 차익만큼을 입금산입 유보하게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면요. 자산을 예를 들어 70원에 산다. 그건 싸게 산 거예요. 70원에 산다는 거는 현금으로 70원에 사면 우리가 이걸 나중에 처분하는 시점에 그만큼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현금 100원에 처분을 하게 되면 이 처분 이익을 언젠가는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싸게 산 만큼 이익이 나중에 늘어나게 되잖아요. 30만큼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제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저가로 매입한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봐서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관계인이고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적게 저가로 매입을 하는 거죠. 특수관계인 개인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시점에 자, 자산을 70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자산을 100원에 사온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금을 70원 줬지만 그만큼은 우리가 이익을 보신 것이다.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30만큼 늘려주면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유보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분을 하는 시점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처분하는 시점에는 위와 같겠죠? 현금은 100원, 그 다음에 자산은 70원이고 처분이익은 30원이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랬을 때 세법상으로는 이제 현금을 100만 원에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자산은 원래 얼마? 세법상 자산은 100만 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부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30 마이너스 유보. 네, 이렇게 해서 반대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하는 시점에.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처분이익을 계상하는 거는 30원이 동일해요. 처분이익을 계상하는 건 동일한데 이때 인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처분하는 시점에 인식을 할 건지 매입하는 시점에 이익을 인식할 건지 이건 시점의 차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여기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특수관계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싸게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당행 계산 부인을 통해서 어쨌든 이쪽에 제재가 가도록 하려면 우리가 입금 산입 자산 유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제재가 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제재를 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A한테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A한테 제재를 줘야 되는데 A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한테 제재를 줘가지고 입금, 산입, 자산 유보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게 된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어차피 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세법은 매입하는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부상에는 우리가 처분하는 시점에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될 때 실제로 처분해서 돈이 회수가 될 때 그때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우리가 인식하는 이익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법은 매입하는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고 그 이익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산의 취득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입금 산입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매입가액이 아니라 뭐로 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입금으로 과세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의 취득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원만큼 이미 입금으로 과세가 돼서 그만큼 자산은 뭐예요? 미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입금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될 금액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는 시가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 매입가액과 시가 그 다음에 고가 매입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시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느냐. 자,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상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의 매출 원가와 다음 연도 매출 원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은 처분하면서 처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업한테 자의적인 평가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걸로 이제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가 아니라는 점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회계는 권리 의무 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들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보시면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요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법은 원칙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재고자산, 유가증권 모두 다 우리가 원가법으로 그래서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가법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느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 이렇게 6가지만 세법상 인정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6가지 방법만 인정이 된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다음 채권의 경우에는 총평균, 이동평균, 개별법, 요 3가지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원가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그 주식과 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가법 안에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6가지, 주식은 2가지, 채권은 3가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신고 방법을 해놓고 신고 방법을 예를 들어서 후입선출법으로 정해놓고 자기가 그냥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해놨는데 후입선출법으로 텍스상 신고해놓은 금액이 우리는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총평균법으로 그냥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상에는 총평균법으로 했다. 이거는 임의 변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당초 적법하게 신고했던 후입선출법하고 그다음 선입선출법을 비교해서 이건 기본 방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신고 시의 방법하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했던 방법, 그래서 요 총평균법과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을 2가지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 텍스상의 방법은 우리가 신고했거나 아니면 무신고로 결정했던,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선입선출법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평균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임의 변경은 이렇게 신고하거나 혹은 무신고를 선택했는데 그 방법하고 장부상의 평가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임의 변경에 해당이 돼서 언제나 무신고 시의 방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하고 원래 적법하게 신고했던 평가 방법을 비교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실무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의 변경을 반드시 요거는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신고 시의 평가 방법도 아셔야 되고 임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2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재고자산의 경우에는요, 자산 구분별,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종류별이라고 한다면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품에다가는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해서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반제품,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하고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B라고 하는 사업장에서는 후입선출법으로 한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원가법으로 평가 방법 6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시겠고요. 이 2가지 어쨌든 우리 사업장별로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종류별로 또 이렇게 종류별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말문제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종류별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말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자, 저가는 뭐예요? 시가. 자,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시가하고 원가법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가법이라는 거는 평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인식하잖아요. 순실현 가치로 평가해서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저가법은요. 원칙은 원가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 떨어진 경우에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 저가법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 산정 방법을 뭐로 할 건지, 즉 여기서 이 2가지를 비교해서 원가법과 그다음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시가 이 2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원가법, 이 방법을 뭐로 할 것인가, 원가 산정 방법을 함께 신고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원칙은 원가법이에요. 원칙은 원가법인데 예외적으로 시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원가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유가증권 파트에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그다음 만기보유증권과 관련한 할인 할증액 상각액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에서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나오게 돼요. 이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 즉 집합투자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은 예외적으로 원칙은 원가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말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법. 자, 재고자산이든 유가증권이든 원칙은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평가손익은 회계상으로는 평가손익을 인정할 수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원가법이 원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 나오면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저가법을 신고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시가와 원가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원가 산정 방법을 함께 신고해야 된다. 그다음 유가증권의 경우에는요. 시가법이 예외적으로 이런 자퉁법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과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일정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시가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평가손익을 인정한다라는 거 이건 말문제로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중에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음 방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한 거 볼게요. 자, 신고를 보시게 되면요. 자, 신고 기간은요. 일단 지금 보시면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설법인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이건 이제 말문제로도 나오고 이론에서도, 그러니까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신고하자 할 때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고를 적절하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자, 첫 번째 신설법인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1일 날 설립을 했어요. 법인 설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우리가 12월 말 법인이라고 할 때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언제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31일까지 그때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요. 비영리법인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죠? 이 비영리법인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나 뭐 재단법인이라든지 그다음 뭐 기부금 단체나 이런 것들이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는데 병원 같은데 근데 이 비영리법인들이 고유 목적 사업 외에 자 연세대학교에서 연세 우유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비영리법인도 영리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법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요. 수익 사업을 개시한 날 자, 처음으로서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 날이 속하는 설립일처럼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표 신고기한까지 즉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말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설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과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표 신고기한까지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의 신고는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신고일을 지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 신고한 거예요? 6월 30일에 신고를 한 거죠. 자, 요때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최초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6월 30일에 3월 30일 이후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일단 원칙은 지금 보시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무신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X2년도죠. X2년도까지는 우리가 신고, 예를 들어서 아까 후입선출법이다. 후입선출법으로 그때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는 무신고로 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후입선출법을 적용을 하는데, 자, 그 다음 보시면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즉 이거는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죠? 12월 31일로부터 종료일 이전 3개월, 9월 30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 방법을 이 해당 연도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X2년도에 9월 30일 전에 신고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일단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신고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6월 30일에 신고를 하게 되면 후입선출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 뒤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평가 방법을 신고하는 거는 신설법인,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그러니까 즉 3월 31일까지 신고를 설립을 하고 나면은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 신고가 지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원칙이 무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9월 30일, 3개월 전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해당 연도의 방법을 바꿔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다가 총평균법을 사용하고 싶었다. 그럼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총평균법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기가 있었고, 자, 1기가 있었고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3월 31일까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30일까지. 요때까지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12월 31일인데 이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9월 30일. 자, 그러면 우리가 1기, 2기, 3기다 라고 한번 보면요. 1기, 2기, 3기가 있고요. 자, 1번 방법에 의해서는 지금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하게 우리가 방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신고가 아니라서 후입선출법을 이렇게 적용을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고일이 최초 신고기한 이후로 신고를 하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기까지는 무신고로 간주를 하지만 세 번째 규정, 이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방법을 신고한 법인인데 얘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무신고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를 신고 안 했다면은 무신고로 선택을 했다가 이때 변경하는 것으로 봐서 변경 신고기한 내에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신고한 연도부터 변경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요때 신고를 하게 되면요. 후입선출법을 이때는 무신고죠. 이거는 무신고. 잠시만요. 우리가 1기에는 무신고. 이때는 이제 무신고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기에는요. 2기부터는 우리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신고를 2기까지 적용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우리가 무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사업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5기가 된 거예요. 5기. 자, 5기가 됐고 우리는 또 방법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총평균법으로 변경을 원한다. 그랬는데 자, 변경을 원하는데 자, 9월 30일이 있고 이때까지 신고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럼 5기와 6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후입선출법에서 지금 후입선출법에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총평균법으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때 변경한 건 적절한 변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5기와 6기 모두 다 총평균법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후입선출법 5기까지는 신고 기한 내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 6기에 대한 신청본으로 보는 겁니다. 요 전에는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기까지는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아서 우리가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하고 6기에는 총평균법으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신고 기한이 중요하니까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에 의한 세무조정을 볼게요. 자,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평가액이랑 그다음 장부가액을 비교했을 때 그 경우에 이제 평가가 더 많게 되면 세법상 금액이 더 많죠?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유보가 증가해야 됩니다. 유보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서 세법상 평가액을 증가하게 되고요. 세법상 평가액이 지금 요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상 장부상에 계상한 평가 방법하고 세법상으로 평가한 요 신고 방법들 있죠? 요 평가한 금액, 그래서 장부상의 평가 방법하고 세법상의 평가는 이제 요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세법상의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증가해야 돼요? 유보가 증가해야 되죠. 세법상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가 증가해야 되고 반면에 세법상 평가액이 더 적게 되면요. 그때는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증,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유보고 마이너스 유보다. 그리고 이런 세무조정은요.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 즉 우리가 회계상의 장부상의 뭐 예를 들어 후입선출법으로 해놓고 우리가 세법상의 방법은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다. 그랬을 때 이 평가로 인해서 차액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다음 연도 기초에 추인이 됩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송금, 불산입, 유보. 즉 이 세무조정은 차기에 항상 반대 세무조정을 연초에 진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가정 자체를요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단기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 기초 재고자산으로 전부 판매됐다고 보고 관련된 유보 잔액도 소멸을 시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다음 연도에 추인을 하고 모든 세무조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우리가 반영됐던 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다음 연도에 무조건 전부 다 추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세무조정하고 그거 하시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페이지는요 491페이지요.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이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장별 또는 재고자산 종류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설하는 영리법인은요.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아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임의 변경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에 의한 거하고 무신고 시의 평가 방법 중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
맥스 값으로 반영한다. 3번이 틀렸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자 9월 30일이죠.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해당 연도에 변경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산의 평가 이익. 자, 자산의 평가 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린 자산의 평가 이익이든 자, 평가 손실이든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평가 이익인데요. 페이지 491페이지 3번입니다. 자산의 평가 증의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법은요. 법인세법은 회계와 달리 원가법이 원칙이라서 평가 이익이든 평가 손실이든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험업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보험업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은 입금으로 인정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 보험 평가증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감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험업 등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증만 인정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산의 평가 손실인데요. 자산의 평가 손실도 원칙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장부에 계상한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이게 바로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재고자산부터 먼저 볼게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정을 하는데 어떤 때? 자, 재고자산이면서 저가법으로 신고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저가법은 우리가 저가법과 그 다음에 원가법으로 신고한 그 평가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저가법으로 이제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죠? 자,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량과 그다음 단가로 곱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수량의 감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단가의 감소는 평가 손실이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걸 적용하는 것을 바로 저가법이라고 해요. 저가법. 그래서 이 저가법도 세법상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 신고할 때. 신고 시에는 평가 손실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액 손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비용으로 계상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이런 것들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라든지 유형자산에서는 천재지변, 화재, 수용, 채굴 예정량의 쇠진 이런 거, 폐광 등으로 인해서 파손, 멸실된 것. 그 다음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손실. 이거는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야 되고요. 요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유가증권에서는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부도가 난 경우에 이때 상장 주식과 특수관계 아닌 비상장 주식에 한정해가지고 이제 주식 발행 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이제 해당 주식 1,000원만큼 남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장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공부하면서 우리 재고자산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자산을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거, 즉 자산을 줄이는 그런 평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산 조정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회계상의 장부상의 손실을 인식하면 감액 손실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세법상으로도 인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 감액 손실을 인정 안 하면 세법상으로도 계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감액 손실은요. 해당 감액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1,000원 비만가액 1,000원을 남기는 경우 요 세 가지는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야 된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재고자산 중에서 유행이 경과하거나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거나 제품이 진부화됐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이나 부패 정도 돼야 그때서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 결산 조정 사항에서 공부했던 요 내용들을 평가 손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 지금 2번도 지금 상장법인하고 지금 주식 요거 얘네 다 1,000원씩 남기는 겁니다. 부도난 경우에 부도와 파산, 주식의 부도나 파산. 요거 비만가액 1,000원 남기는 거, 상장법인,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뭐 이런 창투사 같은 데들이 발행한 주식인데 그런 주식들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1,000원을 남겨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된다. 그때도 공부했고 이번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감액 손실을 인정해 주는 항목이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재고자산 이 평가 손실과 관련한 조정 명세서 작성해내는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